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네, 설날인데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할 일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열심히 저 도봉에서 네. 그 이제 지역 주민들께 인사하고 떡국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뉴스 하이킥을 위해서 그 중요한 시간을 좀 할애하셨군요. 아, 그럼요. 우리 또 뉴스 하이킥 빼먹을 수 없죠. 고맙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은요? 네, 저는 부산에 지난주에 다녀왔고요. 지역구에 이제 다녀왔고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네.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보냈습니다. 네, 오전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또 할애해 주신 최지은 대변인이셨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 민심을 여쭤보면요. 언제나 예상하던 천편일률적인 그리고 자당에 유리한 관측들을 이렇게 내주시더라고요. 두 분은 어떨까요? 김재수 비대위원님, 설 민심 파악하신 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제 정치인들 물어보면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지역에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면 대개는 이제 반가워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랑 대부분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저희 가족이 좀 사실 좀 대가족인데 되게 이상한 현상이 처음으로 벌어졌던 것이 뭐냐면 원래는 항상 이렇게 그 가족끼리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횡종으로 이렇게 막 연합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는 확실히 그 세대 포이런이라는 게 좀 확실히 되는 것이 뭐냐면 좀 젊은 20대에 있는 저희 형제들이랑 그다음에 또 60대 이상의 어르신 할머니들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연대가 되고 같은 생각이시죠. 오히려 낀 세대인 40대 50대는 약간 비판적인 약간 그렇게 돼서 그 작은 단위 가정 단위에서도 이 세대 포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 민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최재 대변인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선 너무 네거티브가 많다. 정치인들 좀 잘해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좀 비호감도가 높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답정너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부산 민심뿐만 아니라 외신의 이렇게 동향을 보면 그 CSIS라는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그 외국인들 중에 한반도 문제를 좀 하는 특파원이나 그런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불려서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팟빵 이런데 팟빵이 아니고 그 팟캐스트 이런데 나오는 걸 들어봤는데 대통령 이재명이 될 것 같다. 이런 외신의 민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 예상대로군요. 설 연휴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마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야권 단일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화 마지노선 지났다. 손을 딱 그었습니다.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인식이랄까 전체적인 단일화 없이도 우리가 이긴다, 확실하다 이런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당연히 이제 불안하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는 정말 뭐 한 자릿수 2% 3%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만큼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무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독자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더라도? 아니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 대통령 이제 1987년 이후에 대통령 모든 선거에서 단일화 이슈는 언제까지나 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사실 성공한 단일화라고 하면 글쎄요, 정몽준 대표랑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했었던 그것도 DJP 연합이 있잖아요. DJP 연합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조금 다른 게 워낙 그 JP랑 DJ랑 지지율 격차가 컸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JP가 양보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치열한 단일화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 상황은 오히려 DJP 연합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은 지지율 차이가. 지지율 차이는. 근데 오히려 그 각 후보의 양상은 정몽준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처럼 오히려 치열하게 경쟁하는 듯한 서로 인상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은 DJP 연합처럼 돼야 되지만 누구 하나가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최종적으로도 지금 지지율이 3자구도 4자구도 해도 넉넉하게 지금 좀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단일화 없이 갈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비판을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뿐만 아니라 의전 중독이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 네. 기사 중에서 뭐 경기도청에 배우자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거 제가 선대위에 확인해 봤더니 전혀 배우자실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이 이제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제기를 하는 문제는 공무원 신분이 사적으로 의전을 했다. 김혜경 씨한테 네.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의전을 했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배모 씨인데 네. 이분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경기도에서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바는 없고 공부 수행 중에 후보 가족을 위해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없어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네. 그 의혹을 제기된 당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만큼 예. 양쪽 얘기를 다 이렇게 보고 좀 왜곡이나 과장되는 것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네.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사실관계 합니다. 확인이 우선이다. 근데 그게요. 처음에도 민주당에서도 강경 대응하겠다. 허위사실 유포다. 네. 선거 개입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나온 문자들 보면 그 배 씨가 실제로 김혜경 씨한테 여러 가지 뭐 일을 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처방도 대신 받아주고 뭐 무슨 뭐 배달 음식도 뭐 대신 받아주고 뭐 여러 가지. 배 씨가 A 씨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 배 씨라는 사람이 예. 나중에 그 배 씨가 그래서 A 씨를 만나자고 계속 뭐 문자도 보내고 어디 있냐 하고 연락한 거가 추가적으로 드러났어요. 전혀 이런 사실 없었다고 했는데 녹취록들이 등장하고 이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 근데 당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고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건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자 자료나 뭐 녹취록을 통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다 허위 사실이다, 뭐 강경 대응한다 이런 태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빠르게 진실 규명하고 사과할 부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은 두 분이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논란의 토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죠. 어제 저녁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책임은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 최지은 대변인. 저도 사실 이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실제로 대선 후보들 간에 TV 토론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하다못해 뭐 핸드폰을 하나 살 때도 몇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사는데 네.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의 그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을 비교할 충분한 그렇죠.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TV 토론을 하기도 전에 네. TV 토론을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이거 가지고 지금 양당이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고 있는 건 좀 안타깝고요. 네. 다만 저희 측에서는 조금 억울한 입장이 있는 것이 억울합니까? 네, 예. 처음에 우리가 토론을 계속하자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가 많이 피했고 네. 무슨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같이 출연을 하자 그러면 계속 안 오고 피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양자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른 후보들이 그러면은 왜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왜 다자로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다자로 해라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다시 양자로 하자라고 하셔서 우리 다자도 좋고 양자도 좋은데 양자로 하고 싶으면 양자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주제를 정하지 말고 하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자. 또 이렇게 그쪽에서 자료나 어떠한 해명 같은 문건을 쓰지 말고 해달라고 공문을 이런 요청한 그런 회의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자료도 없이 토론을 하냐 이러면서 민주당에 자료 없는 토론을 요구를 해서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희는 조금 황당하다. 억울하고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희는 뭐 양자든 다자든 뭐든지 할 마음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김동연 후보하고는 이미 한판 승부라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양측에서 정책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떠한 토론이든지 가능한 한 정책 토론이면 더 좋겠고 그런 내용으로 어느 후보랑도 저희는 토론을 할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아니 그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뭐 자료 지침 하면 안 된다고 토론을 무산시킨 게 있죠. 근데 뭐 물론 처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설날에 그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 탓을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좀 탓을 해보자면 그겁니다. 어제 오전 그러니까 연휴까지 저희 쪽 국민의힘 쪽 실무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국회 출근을 해서 박주민 단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됐다고 하시고 결국 또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무산된 게 분명히 있고 저희가 문서상으로 뭐 자료 사용 뭐 안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지 지침이 불가하다라는 문서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그 문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참은 할 수 있대. 그럼요. 사용은 하지 말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도표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토론회나 아니면은 국정감사를 할 때 보면 도표 같은 거 꺼내서 막 설명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하되 우리가 토론회에서 자료를 지참하지 않고 토론한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토론회 관리 규정, 그러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 관리 규정에도 자료를 지침할 수 있게 되는데 왜 그거를 지침하지 않고 굳이 그걸 이렇게 고집하는지 오히려 제가 더 묻고 싶어요. 왜 그걸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최지은 대변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요. 광고 듣기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자료 지참하는 토론은 왜 반대합니까? 자료 가지고 토론하면 안 되나요? 이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하게 요구 상황이 없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자료 없이 토론하자라고 해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절차 부분은 그렇고요. 뭐 실제로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자기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토론 잘하는데 뭐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말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자료를 그냥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은 네거티브 자료를 한 보따리 들고 오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이제 검찰에서 범인을 취조하듯이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그 대장동 그 관련된 사람들과 부산저축은행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최근에 YTN에서 틀려고 했다가 틀지 않아도 녹취 파일 뭐 이 내용이 나가면 윤석열 후보는 큰 타격이 있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김만배 씨가 했다는 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정책 토론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가 과도한 네거티브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뭐 이렇든 저렇든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TV 토론이든 정책 토론이 없었다는 사실에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무슨 토론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윤석열 후보 측의 탓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TV 토론이 불발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너무 이건 죄송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남은 시간이라도 좀 TV 토론을 할 기회가 좀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님. 그러니까 네거티브 본인은 안 하시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적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선관위에 규정된 토론 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면 국민들이 오히려 진짜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에 못하고 우리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털어내면 되고 애초에 그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잖아요. 대장동 그때 우리 경기도 국감 때도 오히려 그게 이재명을 빛이 내게 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도 논평까지 나왔는데 왜 그럼 윤석열 후보랑 1대1로 토론을 하는 데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정책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찍 했어야 됐죠. 오히려 이게 더 일찍 나왔어야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더 그러니까 추가 배치가 더 빨리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이 요격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평택 이남 쪽으로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방어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떨어지는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용으로서 이 사드를 배치하고 이런 유사시에 대비하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수도권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거든요. 예. 이 수도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수도권 근처에 배치를 해가지고 수도권을 방위하자라는 거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애초에 일찍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미군에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주당이 뭐 제가 당시에 이제 사드 2016년에 막 그 열띤 토론이 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이건 미군 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 갖다 놓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직접 사서 구매를 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염려는 없을 것 같고 배치를 하면 이제 그게 위치가 문제가 될 텐데 그러겠죠. 우리가 성주에 처음에 넣을 때 이게 뭐 무슨 전자파 위험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 성주에 계신 이제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파라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 핸드폰 수준만큼도 안 된다라는 게 결과 검사로 나왔고 그래서 그거 자체는 큰 위험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에 배치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다음에 수도권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죠. 해당 지역 시민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해 놓은 게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평택 이남이 안 되니까 평택에는 우리가 보면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우리 육군 본부나 해군 본부, 공군 본부 같이 있는 충남 계룡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군 훈련소 있는 충남 논산에도 이걸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 남한 지역 전체를 방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면 우리가 성주에 처음에 배치할 때 논란이 됐던 그런 것들도 좀 왜냐하면 군부대 내에 배치를 하는 거니까 군 시설 내에 배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논란도 좀 없어지고 수도권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지현 대변인.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안보를 미끼로 국민들의 표 장사를 하는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런 미사일 배치와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의 국민의 삶과 생명에 걸린 문제지요. 근데 이런 것을 뭐 특별한 설명도 없이 페이스북에 그냥 6자 메시지로 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이유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없이 그냥 선거 때 그냥 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외교 안보에 이렇게 큰 사안을 6자 메시지 페이스북으로 냈다. 이거 자체도 좀 문제지만 그럼 이걸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게 국가 안보를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 같은 경우에는 40km 이상에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 방어 체계입니다. 수도권에 있으면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 40km 이상의 필요한 경우인데 수도권에 놓으면은 오히려 수도권 방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를 방어를 하고 싶으면 수도권에 놓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니고 청궁이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오히려 더 적절하고 이미 그런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데 탄도 미사일, 뭐 강력한 응직 보복 능력 확충, 뭐 중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것이 이미 구축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까지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보를 강화하겠다, 뭐 국방비는 얼마만큼 증액하겠다, 구체적인 수치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사드 추가 배치 그냥 그 페이스북에 던지는 것이 첫 번째 효용성, 안보에 무슨 문제가 되냐.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이죠.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는 것은 중국과의 교역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한반도의 긴장 강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식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모든 것에 좋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사드 배치한 곳의 국민들의 삶이죠. 해당 지역. 해당 지역에 지금도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수도권에 어디를 배치할지 모르겠지만 배치를 하는 곳에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지금 수도권 집값 안정화 정책인가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이 아니라 지금 집값 잡으려고 혐오 시설을 넣는 그런 정책인가 이 정도로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지적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수도권이 아니라 군시설 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애초에 없을 거라고 처음에 말씀을 아까 전에 이미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안보 이거 뭐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게시한 걸 문제 삼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드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데 적어도 그 사드 자체로 문제를 삼으신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대단히 어려운 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소 폭탄이 있고 EMP가 이제 터지게 되면 두 가지가 아마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소 폭탄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는 거고 네. EMP는 전자파 우리가 이런 전자시설을 전혀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EMP인데 지금 현재 기술로서 EMP를 막을 수 있는 게 이지스함에서 나오는 SM3나 사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드를 계속 넣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EMP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마 5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수단급 미사일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드가 뭐 군사 방위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저는 외교 관련돼서도 사실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중국의 교역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우리 사드 보복한다고 중국에서 막 그때 우리 막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서양으로 수출하는 중간재들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소비재는 이미 한국 거를 안 받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못 만드니까 한국 거를 억지로라도 가져온다는 소리거든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상호 어떤 그런 무역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한테 필요하니까 그걸 가져온 것 뿐입니다. 사드 배치와는 무관하게 어차피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생각이 중국은 전혀 없어요.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그 중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가 가장 많이 난 나라가 타이완이랑 호주입니다. 1, 2위예요. 근데 타이완이랑 호주는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굉장히 적대적인 국가들이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사드 설치하면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외교적으로 분란이 있다 그러면 수입 안 해야죠. 근데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수입하잖아요. 대만에서는 타이완에서는 자기네 반도체 수입하고 호주에서는 철광이나 이런 거 수입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가지고 뭐 외교 얘기하고 뭐 사실 경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애초에 중국에 굴종적으로 대하겠다는 태도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재반론하시죠.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드가 안보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거리상으로 수도권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사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선거 포퓰리즘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 가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미 연합 사령관인 브룩스 장군조차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 이거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의 동맹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드가 지금 막 들어올까 말까 논의하는 단계도 아니고 지금 군사적 효용성 두 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 이게 군사적으로 별로 효용이 없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1조 몇천억을 굳이 우리 돈으로 써가면서 아니 이걸 해가지고 이분 어때요? 중국에서의 그런 한한령 뭐 사드로 인한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이런 것들이 큰 피해가 없다. 이건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드를 배치를 했을 때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봤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무역 교역 국가입니다. 우리 수출과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근데 굳이 뭐 이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을 굳이 해가지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동북아의 그 외교 관계를 굳이 이것으로 해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선거가 아니었으면 왜 이 시점에 사드 얘기를 할까 아무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호주에서 철광석 수출 금지에서 일어난 파동들은 뭐 영향이 미미한가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최대 무역 그 흑자를 본 두 번째로 많이 본 그러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그게 이제 호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내지는 좀 적대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품이랑 얼마든지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다면 최대 무역 우리가 중국이 최대 무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한국이랑 우호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건 맞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많이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일본 물품을 안 살겠다 이렇게 반대 운동처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소재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일본의 그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은 일본 업체가 실제로 타격을 입고 있죠.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 미국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근데 이게 사드가 만약에 꼭 필요하고 우리 안보를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의 대가라도 치르면서 해야 되지만 안보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비용을 지불하냐 이런 것이죠. 아니요, 경제적으로도 사드가 그렇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게 뭐냐면 우리가 수출 다변화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있지 그런 소비재들은 이미 중국이 우리 거 안 쓴 지 꽤 됐어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니까 걔네는 계속 내수하는 방식으로 중국 자체적으로 내수하는 방식으로 하지 한국 물품을 안 쓴 지가 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필요한 기술들만 가져온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왜 이게 안보나 여기에 경제에 영향을 안 주겠습니까? 지금 계속 북한이 올 들어서만 7번, 최단 기간 내에 7번을 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비책, 수도권에 있는 미사일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그것이 가중화시키고 한반도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수도권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얼마든지 이거는 국방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는 게 더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보와 함께. 뭐 그렇죠. 이제 우리 네. 국민들의 안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건 뭐 전쟁을 하자 뭐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가가 유사시에서 어떤 무너질 수 있는 체제를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그다음에 그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네. 어떻게든 방식으로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최준 대변인은 지난번도 경험해봤지만 중국의 무역 또는 경제 보복이 상당히 많은 분께 많은 그 피해를 끼쳤고 그게 또 재발될까 우려가 된다. 예. 양측의 의견 뭐 다 일단 뭐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 어떻습니까? 김재섭 의원은 평택 같은 경우 미군 기지 또 충남의 해군 기지나 공군 기지나 이런 군사 기지 내에 배치한다면 지역 주민께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드가 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예. 주변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전자파 등의 피해가 있고요. 전자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핸드폰 수준만큼도 안 된다는 게 결과가 그런데 나와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 집에 사드가 오고 싶냐 그러면은 핸드폰 정도 수준이니까 괜찮냐 그러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지금 거예요. 성주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전자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사드 기지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드 기지라는 것 자체도 예. 공격을 할 때 사드 기지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드가 사드 기지 안에 사드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물론 예.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국가가 보상해야 될 건 보상을 하고 설득해야 될 건 설득을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식이 그래서 제가 군사 시설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주변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예. 우리가 마찰 없이 사드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겁니다. 네. 저는 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예. 이 사드 하나를 배치할까 말까. 저는 배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안보 시스템과 국방력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체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지 네. 그런 구체적인 큰 그림 없이 그냥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이자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을 아까 하고 말씀하신 예. 청궁동 국산 미사일 방어용 무기 개발은 어떤가요?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저는 그런 예. 거보다는 그러니까 네. 가장 지금 오히려 빠른 방식 사드를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토론했지만 뭐 킬체인 방어 체계를 계속 구축하기 위해서 네. 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보면 2020년 후반에서 20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수도권 안전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남고 네. 왜 지금 사드 얘기를 하시냐고 물어보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